자, 그러면 이제 명랑과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시민왕국사 부분을 좀 읽으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민왕국사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370페이지 펴보세요. 370페이지. 자, 여기 이제 요동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369페이지 펴보세요. 369페이지. 예. 자, 36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가 원래 만주를 만리의 대국이라 여겨 실제 우리 국토로 담은 지리나 지도에 만주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시키기도 했다. 중국과 조공채권 관계를 바탕으로 둔 외교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조선을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세계로 인식한 소중한 의식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으로 좌절됐던 요동 정보를 태종 때 다시 추진한 것도 이러한 자의식에 이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개국 직후에 이제 정도주의나 남원 등을 중심해서 군사 훈련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도련이 이제 진법을 이제 뭐냐면 서로 만든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사병들 집단이었던 어, 그 시위패들 있죠. 시위군들을 동원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위군들을 이제 뭐냐 공병화시키고 그 다음에 요동 정보를 이제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비밀리 추진된 이 계획을 감지한 명이 태조의 직위를 인정하는 그 인신을 주지 않고 요동정벌의 주무자인 정도면 압송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고명 근임 문제를 해가지고 어, 그 당시 이제 그 명의 고명 근임을 보내지 않으니까 태조가 건지 고려 국사도 칭호를 사용했다고 이제 예전에 했고요. 그리고 이때 요동정벌을 주무자인 그 정도전 압송하고 압력을 가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 홍무제는 정도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의 하근이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얘를 압송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압송을 안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일어난 사건이 포전문 사건이에요. 포전문 사건. 발단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정도전이 쓴 포전이라는 것은 황제에게 보내는 문서를 얘기해요. 포전이 보고 명태조가 글자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문자에 오고 이제 문제 삼아서 정도전 소환을 요구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자가 오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전문 사건을 통해서 정도전 소환을 요구했는데 이건 포면적인 문제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정도전이 요동 정보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기가 이제 좀 뭐냐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도전 압수하고 명령을 했지만 조선 정부가 안 들어줬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이제 더 열받은 이제 뭐냐면 그 홍무제가 그 당시 조선 사신 중에 그 사신들 억류하고 그 중에 한 명 정총을 처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를 또 협박한 그 사건이 이 포정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포정문 사건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여기 10년도 기출문제. 자, 게다가 이제 요동정부 운동으로 사병업파 사항을 맞은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반격을 이제 성공함으로써 이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정도전이 원래 요동정부를 하려고 했지만 이 이방원의 반격을 받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그러니까 태종은 요동승복을 포기하는 대신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부유한 주민들을 북방으로 이주시켜 압록강 이남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3인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종 때까지 이어져서 한경도, 평안도, 항해도 지방이 개발되고 남북 간의 인구 비율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중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 이제 사군 육진이죠. 이 사군 육진 정책하고 그 당시 3인 정책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역에 대한 개발 정책은 세종 때 적극 추진되었다. 세종은 세운덕을 압록강에 보내 여진족을 토벌하고 그 다음에 김종서를 두만강 유역에 보내서 여진족을 몰아내는데 이때 이제 연변에 육진을 개척하고요. 김종서에서 평안도 북부인 압록강군의 사군에 소치되죠.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면 관계에서 이제 좀 보면 있는데, 여기 이제 잠깐 이제 보면, 잠깐만요. 여기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좀 하나 더 추가할 내용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한국 통론의 부분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고, 음, 일단은 여기에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종계 법무 문제가 있거든요. 네, 종계 법무. 자, 요게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25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번에. 이게 뭐냐면 그때 고려 말에 윤희와 이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윤희 이초 사건 관련된 내용 좀 얘기했죠. 도망가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계가 어, 이의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희민하고는 이성계는 이제 서로 정적 관계였고 이희민이 제거될 때 이성계가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이성계가 이희민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걸 들은 이제 뭐냐면 그 조선조정은 발끈했겠죠. 거기다가 이 내용이 어디에 이제 실려 있냐면 대명해전에 실려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대명해전에 있어요. 해전이라는 말은 명나라 제도와 관련된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알게 된 조선 정부가 거의 200년 동안 이거 좀 곤쳐달라고 좀 요구를 했는데 명나라가 안 들어줬어. 알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곤쳐주지 않았죠. 아마 외교적 카드도 이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언제 이걸 그 내용을 곤쳐줬냐 하면 거의 200년이 지난 후에 선조 17년에 가서야 이게 곤쳐졌어요. 그래서 대명해전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수정됐죠. 그래서 이 잘못된 대명해전의 수정 내용이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원래 원판은 이성계가 이임의 아들로 적혀 있는데 왜 이게 이제 이성계 이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 밝히고 그거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적어놨어요. 수정판에. 요게 요즘에 기출문제 이번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종계 변모 문제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부분을. 자, 요동정부이 좌절된 후에 조선과 명의 외교 관계는 다시 정상화되었다. 명은 이전의 그 어느 왕조보다 강경한 대외 정책을 고수해 주변 국가의 조공을 바치고 제후고 묶어두려고 했다. 자, 조선은 명과 청자의 이제 그 제휴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는 데마다 청자의 승인을 얻은 절차를 거쳐서 인신과 고명을 이제 뭐냐 받았다. 인신은 도장을 얘기하고 고명은 이제 임명장을 얘기하죠. 명예받은 달력을 사용했다. 책력이죠, 책력. 네. 그래서 보통 이거는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책력을 못 만들었어요. 이 수학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요 외국의 그 중국의 책력을 가지고 썼죠. 네. 책력을 썼다는 것은 중국의 종주국이라고 인정하는 그 절차 중에 하나예요, 또. 자, 한편 1년에 3번, 1년에 3번 규정된 사행을 통해 조공을 바치고 반대 국가로서 해산을 하는 물품을 받아서 경제 문화적 신뢰를 취했다. 종을 바쳤던 물품은 종이, 붓, 하문석, 금, 은, 인삼, 도자기 등이 대부분 토사품이었고 해산으로 받은 이제 물품들은 비단, 약재, 책, 문방구였다. 자, 이런 무역 관계에 실제 공무역에 해당했다. 조선은 명과 사대 관계를 맺었지만 명의 직접 통치 안에 있는 제후와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명이 조선의 의대는 조선의 습성에 따른 거와 백성을 교화하는 교육에서 자유를 허용하면서 조선의 고유한 풍습과 정치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래서 명가 그 뒤를 잇는 청나라도 이 조선에 대해서는 다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조선하고 명나라는 이제 교육할 때 보통 명나라는 조공무역할 때 무역 커터량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무역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걸 이제 감압이라고 하죠. 감압에 나눠주고 요 한도 내에서만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지 뭐그 당시 여진족들 이런 애들은 감압무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감압무역 대상에 제외시켰죠. 우리는 그냥 감압에 상관없이 공무역을 하도록 허용을 해줬던 거야. 예.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선은 우리의 속방이지만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면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어떤 정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거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있죠. 명은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칠 때 입국 확인서인 가bab을 요구했지만 우리의 조선의 경우는 국내 포문만으로도 허락할 정도 조선 인정했다. 그래서 그냥 가밥 대신에 포문만 갖다 주면 그 뭐냐 조공을 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한통 내용을 좀 볼게요. 관련된 내용. 이게 이번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대명 외교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더 살펴보기도 하죠. 음, 486페이지 볼게요. 한 통이 아니라 뿌셈, 예, 뿌셈 내용이에요. 예, 뿌셈 내용 486페이지 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대명 4대 정책 볼게요. 자, 조선시기에 이르러 중국과의 대외 관계를 사대라고 표현한 것은 큰 나라를 섬기는 양상이 외형상 극명하게 노정됐듯 했으나 이를 일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 시기의 나의 특성이 있다. 외인과 야인에 대한 외교 정책을 교린도 사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보통 사대하면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잖아요. 교린은 주변 나라와 이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외인하고 야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교린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대마도를 얘기하죠. 요게 잠깐 이제 그 당시 일본 정세를 좀 봐야 될 텐데 일본 같은 경우 조선 전기 때 상당히 분열식이었어요. 중앙에 있었던 무르마치 막부가 이게 강력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르마치 막부 때 말기 때는 오니에나는 계기해 갖고 이제 정국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무르마치 막부가 좀 다른 막부와 달리 좀 비리비리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 정부는 외교 대상이 좀 이렇게 무르마치만 막부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세력들과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무르마치 막부하고 그다음에 또 슈고다이모라고 있어요. 슈고다이모. 예. 슈고다이모도 하고 큐슈 지역에 이제 슈고다이모들이죠, 주로. 그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대마도예요. 대마도 영주. 예. 요 사람들이 이제 세 개를 이제 하는데 무료말지 막부할 때는 교린 관계죠.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통신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예전에 제가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이 통신사는 언제 세종 때까지만 파견되고 거의 파견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후에 전국시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야. 이 통신사들이. 그래서 세종 이후부터 파견되지 못했다가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에 따라 한번 파견했죠. 그 공백기가 거의 15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마치는 교리인데 슈고다이모고 대마도 영주는 교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이제 곡물 같은 거 갖다 바치면 뭐 하사해주고 그렇게 이제 또 책봉도 해주고 이런 식의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다면적 외교 관계라고 해요. 다면적 외교. 음. 그래서 이제 이제 뭐냐면 주체들이 했던 다면적 또 다원적 외교 관계라고 하잖아요. 주체들 사이에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하고 관계가 이게 교린과 사대를 동시에 했지만 중국 정부하고 또 사대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사대의 대상은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그 명나라인데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나라는 교리 대상인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명나라 대신에 다른 나라 또 사대 관계를 맺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정부에서 알고 있으면 외교적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어떻게든 갖추려고 했기 때문에 요 실제로는 사대 관계였지만 이걸 교린이라는 것으로 퉁쳐가지고 포장해서 이제 외교 정책을 내세웠던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사대 정책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좀 같이 기억하시고 야인도 마찬가지. 야인은 여진족이죠. 여진족과 우리나라의 관계 보면 실제로 사대 관계예요.
근데 사대 관계의 매립 대상은 뭐예요? 명나라밖에 없죠. 명만이 사대 대상이고 명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면 요거는 명예 중심의 국제 질서를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외교적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린 관계로 퉁쳐갖고 미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명태조가 공식적으로 홍무한 연호를 포방한 것은 복민왕이었다. 그리고 상도를 쫓겨난 원나라가 이 북원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이 북원이 멸망한 후에 이제 타타르와 오일라트로 나눠지잖아요. 자, 하여튼 원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해는 조선이 개창한 1년 전인 1391년이다. 북방민족의 성세와 중국 대륙에서의 왕조 교체가 그대로 한반도에 전해진 고려 시기는 이런 대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자, 사회 전반의 동요와 갈등이 크게 증대됐다. 그중에 흔히 원간석기라 부르는 1세기 동안에 고려 사회는 원과 대외 관계를 비롯한 직간접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에 그대로 파급되었다. 위화도 해군 이후 그 당시 이제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대명준씨의 대외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고려 말기 대외관계 동시기의 대외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듯 우여곡절 계속 과정이 계속되었다. 그 앞에도 말했지만 북원과 명중에 누구와 친하냐에 따라서 그 당시 친원파와 친명파가 나눠졌고 친원파들은 되게 검문 세력들이고 친명파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이게 신진사대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호 사용에도 이제 이런 거야. 원나라 연호 사용하냐,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연호 사용하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뒷장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왕조 개창 초기에 명나라 계속된 트집에 대해서 공여 정책을 이제 대응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처럼 그 당시 요동 지역에 둘러싸고 나서 이제 명나라하고 조선 간 갈등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명나라가 초창기 때 이제 뭐 그 우리나라의 그 고려 청령이죠. 청령이도 이제 고려말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명나라가 이제 여진 세아 문제 가지고 시비도 걸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도전을 중심해서 요동 정벌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 당시 요동 지역을 노렸던 명나라 입장일 때도 상당히 불쾌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포조문을 이제 트집 잡아서 그 당시 정도전 오라 마라 하면서 포조문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명가의 충돌 피해가면서 그다음에 사군 유치 개척을 통해서 최대한 압록강과 두만강 방면에 강력을 넓혀갔던 점에도 그 변모를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요동은 명나라한테 줬죠. 네. 요동은 이제 꼭 명나라는 거기에 동료를 설치하고 직접 이제 통치를 하는 방식은 나갔던 거고 대신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관심이 없었던 지역들 있죠. 그래서 그 지역들을 이제 개척했는데 세종 때 이게 사군 육진이죠. 그리고 또 세종 때 보면 또 여진족 토벌 과정을 하게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토벌을 하는데 두만강을 넘어서 파저강까지 이제 정벌을 하게 되죠. 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파저강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명나라한테 양해를 받고 이제 거기를 정복해요. 왜냐면 여진족들의 수장들이 또 명나라부터 간직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진족에 친다는 것은 명나라의 신하를 친다는 거입니다. 제후국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외교적 민감을 하기 때문에 세종 때 파저강 정벌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명나라 황제로부터 이제 뭐냐 승인을 받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봤고요.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한국사 통론을 이제 보겠습니다. 야인 간의 관계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야인은 여진족이죠. 여진족. 자,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북방 정책은 북방상의 국경선 확보와 농지학자를 목표한 동국문과 서북면의 이제 개척이었다. 그래서 동국면은 한경도, 서북면 평안도죠. 자, 고려 말에 동국면을 근거로 했던 이성계가 이미 이 지역의 야인을 증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추의 두만강 하류 지역은 우리 강역으로 포함되었다. 자,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여진족하고 상당히 친밀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 외가 쪽에 이제 뭐냐면 또 그 여진족 그 집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성계 부하 중에 이진환 같은 여진족의 어떤 그 출신의 장군도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태종 때 들어오면서 야인들의 침입이 많아졌는데 초창기 이성계 때하고 이성계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여진족과 친했는데 이방원이 쿠데타 이성계를 몰아내서 상황으로 이제 놔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때부터 야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계기가 됐던 게 조사의 난이야. 이 조사회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반란을 일으킬 때 여진족을 끌어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이성기가 여기에 대해 뭐 암묵적으로 지지를 했다 아니면 실제로 참여했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어났는데 이 조사의 날을 태종 때 진압을 했거든. 이거 이제 그때 이성계가 이제 그 항저에 있었는데 아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뭐 끌려온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도왔겠는데 자 그 조사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그 지역 함경도 일대에 있었던 여진족하고 그 당시 조선 간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때문에 이 야인들이 그 이제 끊어지면서 이 야인 대침을 곧바로 이제 받았다. 이렇게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인안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여진족과 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사인안을 계기 위해서 여진족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진족이 이를 나누기 위해서 그 후에 계속 침입을 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무슨 항처사 같은 이런 야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하여튼 이성계의 어떤 지원을 받든 하여튼 암묵적 지원을 받든 이성에 관련된 조사의 난을 통해서 여진족의 어떤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종 때 여인들의 진입은 이제 침입 빈번하게 경원에 설치했던 불을 한때 경성을 후퇴한 적도 있었지만 세종 때 적극적인 북방 경락을 실시하고 이 지역을 회복했다. 즉 1434년부터 10년 동안 김종수 화육은 이 사람은 이제 뭐냐 문인이에요. 예, 무관 출신이 아니라 문인이죠. 자, 그래서 김종수 화육은 두만강 유역으로 야인을 정복하게 하여 경원, 종성, 해령 등등 육진을 설치했고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남부지방의 민원을 이주시키는 이 지역을 확보했다. 이걸 3인 정책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4군 6진 정책과 함께 3인 정책도 같이 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야지 확실하게 우리나라 영역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3인 정책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하산도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하산도 사람들을 평안도 환경도 이주시키고 평안도 환경도 사람들을 다시 사군과 육진으로 이렇게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서로 안 가려고 했죠. 누가 거기 가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고 했다. 그런 것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한편 압록강 유역에 대한 개척도 병행되었다. 그래서 압록강 하류 지역은 본여 말 이미 수복되었는데 태종 때부터 강계부와 연영군을 설치함으로써 압록강 이남 지방을 완전히 확보했고 그 뒤 이 지역에 대한 야인의 침략이 심해지자 세종은 채운덕 이천을 지켜 이들을 토벌했는데 그래서 여영, 자성, 무창 등등 사군을 설치했죠. 이 지역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자, 이러한 이제 북방 개척은 그 당시 압록강을 국경을 삼으는 전략적 목적과 또 이 지방의 농토를 얻는 뜻도 있어 남쪽에 몇 차례 농민을 이주시켰다. 대규모 3인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영역에 기본 골국이 마련해졌다. 자, 야인들의 경제 생활은 이제 반농, 반수적인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야인들은 여진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주나 이제 한반도 북부에 살았는데 그 당시엔 반농 반수였어요. 농업도 하고 수업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반짜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유목민족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야인들 여진족 유목민족이 아니에요. 유목민족들은 그 이제 그 만주 북부에 있었던 스텝 지역에서 있었던 거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수렵민족이었다. 이렇게 보고 수렵민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잘 다뤘죠. 예. 그다음에 기병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얘들이. 자, 그래서 반수력으로 쓴 옷감이나 식량 등 일용품이나 농구를 조선에 구하여 사용했는데 이런 관계가 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을 침략했다. 따라서 조선의 대야인 정책은 무적에 의한 토벌과 함께 해유책을 병행하면서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고 이들이 필요하는 소나 농구, 미두를 어, 등 마필, 모필 등을 바꿔 가두겠다. 또한 그들의 유입자들에게 기하를 권유하고 개경 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 뭐냐면 재경 시는 이제 한승이 와갖고 이게 뭐냐면 왕을 보좌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들이 또 간직도 줬어요. 그래서 전직, 가택, 식량을 내리기도 하고
조공하는 추장대에 간직을 줬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진족들은 명나한테도 사대하고 우리한테 사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나한테 받은 간직도 있고 우리한테 받은 간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뭐 조공무역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우리나라 공격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나 이때 약탈냉이는 근절되지 않아 틈틈이 반란이 있는데 이때 선조 때 대표적인 반란이 니탄계난이죠. 이때 니탄계난이 이제 있는데 그걸 진압한 사람이 신립장군이야. 신립장군이 기병대를 이끌고 니탄계난을 이제 진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기 때 조선 전기 때 국방력은 주로 이 여진족을 이제 뭐냐 막는 데 있었어요. 여진족을. 예. 그래갖고 주로 이제 여진족을 막다 보니까 여진족이 기병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전기 때는 기병 중심으로 짜여진 거죠. 근데 임진왜란 때 이제 조총을 무장한 보병에 의해서 일본군에서 격파당하니까 다시 우리나라가 조총에 의한 보병 중으로 바뀌게 되고요. 근데 그때 또 바뀔 때 또 여진족이 쳐들어오죠. 예, 후금이나 예, 청나라 쳐들어오잖아. 얘는 기병이죠. 이 빠른 기병에 조총 부대가 무너지게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외화 관련된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대외 정책은 야인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외인의 무역 요구와 외구의 침탈 사이에 해유책과 강경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섰다. 그래서 당시 외는 종립시의 지정 막부인데 실정 막부예요. 실정 막부. 이걸 이제 한자로 적어서 그런 거고 무르마침 막부죠. 예, 무르마침 막부가 성립하여 국내 반란을 진압하고 거의 전국적인 지배력을 장악했지만 서부의 구주, 큐슈 지역까지 그 위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일본 간의 대일 관계는 세계 주체를 통해서 한 다원적 외교 관계를 했죠.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는 4대 관계, 4대 간 교리 관계, 그 다음에 큐슈나 슈슈의 다이모든이나 그 당시 이제 그 대마도 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4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큰 나라고 그쪽은 작은 나라로서 우리가 이제 4대 이렇게 해갖고 대상으로 해갖고 그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교린과 4대를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가운데 대마도와 구주의 범민들이 왜구가 되어서 조선과 중국의 연안에 침투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조선 초기 때죠. 자, 이에 이제 조선은 막부 정권이 일본의 서부의 대소 호족들과 통계하면서 왜구의 군악과 끌려간 조선인의 소환을 요구했다. 그리고 왜구에 대한 직접적인 해유책을 써서 그들의 수령에게 투항 기하하고 간직을 이제 주어 우대했으며 그다음에 수직 외인 간지를 받은 외인에 대해서 한 차례 무역을 허용했다. 자, 그러나 외구가 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특히 대마도 외구는 조선과 교육이 통제되자 더욱 창궐했다. 자, 이에 세종 때에 이종을 시켜서 대마도 정벌을 했는데 자, 고조에서 이제 대마도 정벌까지는 고조나 조선 초기 때 대마도 정벌은 총 세 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박이가 이제 고려 말기 때 있었고 태종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세종 때 또 한 번 있었죠. 이종만 이제 한 건데 세종 초기 때 했던 거예요. 세종 1년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이었던 그 당시 누구야 이방원이 살아있을 때요. 예, 이방원이 주도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강경체에 큰 성과를 거둬 대마도주 종신은 그 당시 그 수차례 사신을 보내서 사죄했으며 이에 조선은 그 당시 네이포, 부산포, 연포 이렇게 3포를 개항해서 교육을 이제 허락하고 그 당시 이제 외관을 두어서 그 편을 했다. 그래서 삼포와 함께 서울에 외관을 설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 사신들, 대마도 사신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주로 그 이런 서울에 그 올라갈 때 뭐냐면 지도를 그렸죠. 그 서울 올라가는 길에 그 지도를 그린 게 나중에 임진왜란 때 사용돼 갖고 서울 올라갈 때 그 뭐냐면 외국 상인들, 일본 사신들 올라갈 때 그 길이가 뭐냐면 침략 그 경로가 똑같은 이유가 다 그런 이유야.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외 사신, 일본 사신들은 딱 이게 뭐냐, 초당외관이나 이렇게 부산에 있는 외관에만 딱 머물고 있잖아요. 서울 올라오지 못하도. 왜냐면 조선조기 때 그 당시 외 사신들이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 외 사신들이 갔던 길이 곧바로 임진할 때 침략 그 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것던 거죠. 자, 하여튼 삼포와 계양과 함께 서울에도 외관이 설치됐다. 공평관이 이제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외인이나 외선의 왕래가 빈번했으며 이들은 많은 미국과 면포를 수입해갔다. 자, 이에 따라 교역량의 제한할 필요가 생겼으며 세종은 대마도주와 이제 계약조를 이제 체결해서 세견선 이제 뭐냐면 50척, 세사미는 이제 뭐냐면 200석을 규정했다. 그래서 요때 세자가 붙은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일종의 애들이 일본이 조공을 해주면 하사를 해준다는 거야. 하사품이야. 어, 그래서 일종의 그 당시 대마도하고 조선종구 간에 뭐냐? 4대 관계를 맺기로. 여기 이제 큰 나라로서 대마도 작은 나라를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조공을 갖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사를 하게 해서 했는데 이 세계원이라는 하사품이라는 거야. 하사품.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년에 50척 그다음에 200석을 규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0척 한도 내에서 하고 200석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조공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너희들 이렇게 이제 갖다 주면 요 한도 내에서는 무역을 해줄게 해갖고 하사품 형식으로 해갖고 무역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할 경우에는 특수송을 보낼 수 있고 별도 약정한 자는 글을 나눈대로 세견선을 이제 보낼 수 있으므로 막부나 대소족들의 이제 그 사송선이 내양한 여지에 넘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대마도 외에도 이렇게 큐슈라든지 이런 그 뭐냐면 호족들과 또 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대 관계를 좀 맺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처럼 대마도와 그 당시 그 일본 큐슈는 이런 사대 관계를 맺혀서 세견선을 왔다 가면서 얘들이 갖다 바치면 조공하면 여기 회사품으로서 이제 세견선을 보내는 걸 허용했다. 그리고 회사품 안에서 이제 회사 안에서 뭐냐면 무역을 할 수 허용한 거죠. 회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얘들이 이제 세견선이나 보내면 여기에서 이제 무역을 하도록 허용했고 이게 딱 회사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그 외선의 무역은 조공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공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다음에 해산하는 과정에서 세견선을 보내고 그 세견선 안에서 뭐냐 무역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들 보면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갖다 바친 것이 동, 구리, 석, 연, 유황이고요. 등 간상물과 강상물과 약재, 항로, 염로 등이 있었고 해산물은 미국을 비롯해서 면포, 저포, 마포 등 생필품과 나전, 도자기, 하목성 같은 공예품 그리고 서적은 대장경. 대장경 같은 게 일본이 와갖고 징징대면서 달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그걸 안 줬어. 이걸 줄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다음에 외교적 카드가 없다. 그래갖고 안 줬죠. 대신에 복사본만 줬어요. 사본만. 인쇄본이죠. 자, 하여튼 범종이나 불상 등 문화물로서 이것은 일본 문화에 큰 발전을 줬다. 그래서 이제 회사하는 형식으로 무역을 하는데 이때 그 회사품, 그러니까 수출품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수출하고 우리는 그 조공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수입품이죠. 이때 이제 진현물로서 이제 이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이제 통신사를 파견했어요, 우리도. 그래갖고 이제 이게 세종 때까지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세종 25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할 때는 파견하지 않았는데, 이때 일본의 동향을 관찰한 기록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해동제국기라는 게 있어요, 해동제국기.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5년 개정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 22년 개정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해동제국기. 해동제국기라는 것은 우리 입장일 때 동쪽에 여러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오키나와 등등 것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을 한 건데 그때 이제 세종 25년에 통신사로 갔던 신숙주가 이게 이제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 해동제국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구 있죠. 유구와 관련된 기록도 있어요. 유구와 관련된. 요 책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신숙주가 이제 뭐냐면 남긴 기록이에요. 신숙주가.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삼포에 거주한 외인들이 규정을 위반이 많았으므로 중종 때 엄격히 통제했다. 이렇게 이제 원래는 계약조에 따라서 아까 지금 것처럼 세습이나 세견소를 이제 딱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그 당시 조공무역 했잖아요. 근데 이 연산군 때 이 규정이 좀 많이 완화됐어. 연산군은 먹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국정이 문란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포의 통제도 이때 완화돼갖고
원래 계약주에 뭐냐면 명시돼 있던 그보다 더 많은 이제 뭐냐면 무역선에 와서 무역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종이 짓고 나와서 이걸 다시 원상태로 통제하려니까 이에 불만을 보은 삼인포의 외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를 진압하고 삼포를 폐쇄하고 무역을 중단시켰다. 자, 이게 중종 5년에 일어난 삼포회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앞에서 이제 조선의 공무용 제약, 그래서 그 연산군 이전대로 계약정대로 하자 하는 그 제안과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일본인들 무역 확대 요구에 조선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요구 수용이 미온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인들 경제가는 삼포 안에 경제가 토지가 있었거든요. 그 토지의 전세를 부과하고 호구 조사하는 바람에 그래도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포에서 외란을 일으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만도와 외교 단절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연결된 게 뭐냐면 비변사가 임시국으로 만들었죠. 비변사. 그래서 이제 요때 삼포 외란 때 비변사가 임시국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성사된 게 을묘 외란 때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 대마도주의 간첩으로 다시 이제 외교가 이제 복귀됐고 이때 외교가 이제 복귀된 건 대마도예요. 네, 우리가 주로 상대한 건 대마도였기 때문에 그 임신약조 체계에서 세견선과 세세미를 계약조 때의 절반을 줄이고 기타 특별 규정을 모두 폐지했다. 그래갖고 그때 또 뭐냐면 삼포 중에 하나만 열었죠. 어디만 열었냐면 예전에 이제 뭐 제포라고 부르죠. 제포 삼포 중에 제포만 열었어. 제포. 제포만 이제 열었다. 제포가 어디냐면 지금 창원이야. 창원 부근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 제포만 열고 이 제포에 일본인 거주를 장기 거주를 이제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이제 와가지고 그냥 물건만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삼포에 일본인들이 그냥 죽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일본인 마을을 이루고 또 일본인들이 이제 와서 토지도 경작하고 있는데 이걸 아예 이제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로써 해외 소유주가, 그 다음에 외상들이 큰 타격을, 막대한 타격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막품의 대우적으로 통계는 16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잘못된 거야. 요것도. 예.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시민한국사 할 때 작년에 그 관련된 내용을 말한 것 같은데, 이 이제 뭐냐면, 요 관련된 일본과의 외교는 세종 때 가서 끊어졌어요. 세종 때. 세종 때 끊어졌고, 그 후에는 외교 관계 맺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막부나 대우족들, 특히 막부 있죠. 막부의 통신사가 16세기 때 끊어졌어. 요거. 그래서 세종 이후부터는 전국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당시 뭐 막부라든지 호족들 교류를 안 했어요. 이때는 이제 호족들하는 게 이제 센카쿠 다이무죠. 슈고 다이무에서 센카쿠 다이무 갖고 그래갖고 16세까지 얘기했던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16세 이어지는 대마도만 이제 했던 거고 대마도 외의 막부나 대우족들의 관계는 세종 이후부터는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국시대 넘어가면서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제가 그 시민한국사도 그 잘못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쳤는데 자 하여튼 여기 제 팩트 체크방에서 좀 보시고요. 자, 이와 같이 조선의 외교 정책은 명예에 대한 이제 사대와 그 다음에 야인 및 외에 대한 교린을 기본했다. 그 외에도 유구, 유구는 이제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남만 등지, 남만은 이제 저쪽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얘기예요. 뭐 타이라든지 그런 국가들 사신 도와서 토산물 진화는 있었지만 조선 측이 이에 크게 관계되지 않음으로써 활발한 방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참고로 요게 유구라는 말이 있는데 유구라는 말이 오키나와를 뜻하는 기도 하고 대만이라고 뜻할 수 있어요. 대만은 19세기 때 불렸던 명칭은요. 원래 유구란 명칭은 대만을 지칭할 때 하는 명칭이에요. 이게 원래 대만은 이제 유구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옥자변이 빠진 거야. 원래 대만은 이제 유구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유구라 했다가 동중국해 지식이 이제 확대되면서 중국인의 동중이 되면서 원래는 대만을 이제 오키나와 이제 오키나와도 대만에 편입시켜 이렇게 똑같이 불렸는데 대만과 오키나와가 이제 다르다는 거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오키나와도 유구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요때 유구는 옥자가 붙었죠. 여기 변이 붙어가지고 좀 구별시킨 건데 우리 한자 음으로 읽을 때는 똑같은 발음이야. 유구. 그래갖고 그 역사가 부도에 대만을 유구라고 지칭하고 그 책마다 대만을 유구라고 지칭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원래 유구란 명칭은
대만을 지칭한 거. 그때 이제 오키나와도 대만의 일부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동중국해에 대한 어떤 중국인의 지식이 확대되면서 오키나와 대만이 다르다는 걸 알고 다시 오키나와 대만을 지칭하면서 여기 변자, 옥변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뒤에 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포외란이 일어나고 나서, 뒤에 좀 있다, 중종 39년에 사랑지 외변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사랑지 외변이 일어나고 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걸 진압하고 나서 왕이 바뀌고 정미약조를 이제 맺었죠. 그래서 정미약조는 일본과의 무역 요구에 대한 성박의 크기, 서원수, 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를 위한 통제 무역이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뭐냐면 그 임시 약조보다 훨씬 더 그 세견선의 규모를 훨씬 더 이제 줄이는 그런 약조고 뭐 조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명종 때 을묘외변이죠. 을묘외변. 예. 자, 을묘외변은 대마도주가 일으킨 것보다는 저 큐슈의 다이모들이 이제 뭐냐면 선동을 받은 군대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큐슈 다이모들이 이제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 을묘외변 때 이는 이제 전라도에서 주로 일어났죠. 그 당시 크게 타격을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평화와 오도의 근거지인 왕직을 이끌었던 대규모 외교 집단들이 큐슈의 이제 다이무드의 이제 지원을 받고 전라남도에 침입을 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을묘외변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비변사가 상설화돼. 어, 그래서 이제 정일품 암호로서 비변사가 상설되고요. 그 다음에 재승방납 체제도 하죠. 진간 체제에서 재승방납 체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해군력도 강화되는데 수군도 예전에는 맹선이라 그래서 조전선이나 맹선이 있어요. 조전선이 뭐냐면 좋은 선하고 전선을 뭐냐면 이렇게 그 같이 쓰는 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노를 젓는 구간하고 이 싸우는 그 구간이 분리돼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외구가 배에 옮겨 타면 불안해서 이게 조군들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제대로 노를 짓지 못하는 됐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판옥선이 나왔죠. 판옥선. 그래서 맹선보다 더 커요. 판옥선은. 그래갖고 여기에다 이제 갑판을 두 개 만들죠. 상부 갑판과 하부 갑판을 만들고 하부 갑판에 그 옥, 그러니까 이제 요 널판지를 둘러가지고 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로 이제 뭐냐면 아래층에다가 여기 옥을 만든 다음 그 아래층에다가 노를 젓는 사람 배치하고 노군을 위에다가 이제 싸우는 사람을 배치하죠. 그 병조들을 싸우는 공간과 그 아래판에 이제 옥에 위에 둘러싸이는 뭐냐면 노을 젓는 공간이 분리가 돼요. 이게 판옥선이야. 그래서 판옥선은 상당히 커. 그래서 이게 외구대 특기가 뭐야? 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옮겨 타는 거잖아요. 근데 옮겨 타지 못하는 만큼 되게 배가 높이가 크다. 왜냐하면 이게 상강판과 하강판이 이게 두 개 있고 중간에 옥을 둘러싸이는 그 판옥이 있기 때문에 요게 판옥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가기 힘들게 만든 구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대포까지 씌웠으니 강력하죠. 이 파워선은 이 을묘외변을 걷고 나서 조선 정부에서 고신코트 만든 배였다. 그래서 이 판옥선이 임진왜란 때 크게 활동했고요. 그리고 이 판옥선에다가 상간판을 이제 걷어내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널찍하게 이제 뭐냐면 방어 시설을 만든 거 있죠. 이렇게 둥근성 방어 시설을 만든 것이 거북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외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 있고 넘어가서 이제 16세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림들의 활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잠깐만요. 자, 사림세계 대두와 이제 사림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요 표를 잠깐 볼게요. 그 당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말대에 그 혁명파하고 온건파 이제로 나눠졌죠. 그래서 이 혁명파 사대부들은 나중에 간악파가 되고 간악파 중에 일부가 이제 훈구파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들은 지방에 내려와서 살인파의 기원이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15세기 때 훈구파들이 집권하는데 이 훈구파라는 건 혁명파, 간악파죠. 이 간악파 중에 일부가
그 당시 뭐 개유정난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이제 뭐냐면 홍보 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유정난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노비라든지 토지 같은 걸 받으면서 이들이 훈구파가 됐는데, 자, 훈구파들은 상당히 중앙집권적 강화, 뭐 부국강벽, 뭐 이런 것, 영토확장 이런 것들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일반의 살인파들은 이제 원래는 정치하고 뜻을 이제 멀리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훈구파들이 토지 경쟁을 통해 농장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중소지주층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막 위협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한촌사회에서 기반으로 서원이나 한약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려고 했고, 그다음 유황소 독립운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삼사에 진출하고, 그래서 홍구파들 비판했죠. 자, 그러면서 또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선 보 같은 걸 만들어서 훈구파의 농장 확대에 대항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훈구파 충돌을 인해서 사가 일어났죠, 사. 예. 결국 사의 최종적인 승리자는 그 살인파들이죠. 그래서 살인파들이 이제 16세기 때 집권하게 돼요. 그 집권이 됐던 게 선조 때죠, 선조 때. 예.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됐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살인파의 집권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국조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이런 건국대전 체제로서 일단 정비된 조선의 제도 문무는 16세기 들어서 한 차의 그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일단 15세기 때 만든 건국대전 체전이 대전 체제가 16세기 때부터 여러 개 문제점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 일어났던 문제점 있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비슷하게 16세기 때도 일어나요. 삼정의 문란 등등 해갖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단순히 제도의 붕괴 및 질서의 해고만 이해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시의 발전적인 경제 변동이 반영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했어. 16세기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다음 16세기를 그 예전에 어떻게 봤냐면 상당히 뭐냐 건국대전 체제가 붕괴된 혼란한 시기, 그리고 당쟁이 발생된 그 시기로 봤어요. 이게 일본의 이제 식민사관이죠. 근데 16세기 최근 와서는 어떻게 보냐면 분당 정치와 연결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회경제 발전이 일어났던 시기고 그리고 이런 혼란상은 조선 후기로 넘어간 가도기에 일어난 일시적인 형상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16세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경제 발전과 살인의 대등 분당적인 시작으로서 16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 때 사회경제 발전의 기준은 농업 생산 향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걸 이제 좀 더 표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좀 볼게요. 자, 일단 그 당시에 15세기, 16세기에서 이제 볼 때 그 기반이 됐던 것이 농업 생산 발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연작상경이 발달되고 수시설, 시비법, 강남농법들이 이제 이때 조선 전기 때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돼. 물론 고려 후기 때부터 도입되긴 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자, 그래서 잉여가 발생되고 15세기 말기에 되면 이제 곳곳에 장시가 만들죠. 그리고 16세기 들어가면 이 장씨와 장씨가 서로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돼요. 그리고 또 명나라의 대무역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은과 면포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이런 이제 대무역 발전이 건세가들, 그러니까 홍구세 육국을 잡게. 거기다 제도적으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집전법이 실시되고 또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녹봉 외에는 수익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 수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냐? 식리 활동을 이제 할 뻔했는데 토지를 집중하고 농장을 확대시켰다. 이때 농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게제 형태의 농장이죠. 개가 매듭 합법적으로 했고 자 그리고 비언전을 개발했어. 언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9년 단위의 인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언전을 개발하고 이제 했다. 그리고 요 당시에는 또 박납제 폐단도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hun축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농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박납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니까 유민이 확대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지주였던 사대부들이 그게 대응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정치에서 참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삼사를 해갖고 진출해갖고
그다음에 훈구파들 비판하기 시작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유황수 독립운동이나 서원 건립운동이나 항약 보호운동을 펼치게 되죠. 예, 그래서 항천사에서 그다음에 훈구파를 내쫓는 등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훈구파 살인파들이 충돌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런 4대 사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4대 사화나 그리고 4대 사화 끝난 다음에 분당 정치가 일어나죠. 사화나 분당 정치는 잘 보면 그 당시 사인들의 이제 중앙 정치 진출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사인들이 왜 중앙 정치를 했냐?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같이 연동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경제적 구조와 연관돼서 일어났다.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구조사, 사회 구조사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조사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정치사와 사회 구조의 변화성을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붕당의 발생, 사회의 발생, 그리고 붕당의 말파 형성들이 단순히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그 밑에는 사회 정치적인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이야. 이게 붕당 정치론의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한 통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통 읽기 전에 어,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87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문은 87번이에요. 자, 이 시기의 사회경제 발전을 기저되는 것은 농업 생산의 향상이었다. 고려 말에 주제학과 함께 전래된 중국의 강낭 농법이 조선 초에 이제 농사 직설 단계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었다가 16세기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되기 이뤘던 것이다. 따라서 14세기 말기에 수의 기술과 식이법이 개선되어 호환 제약이 극복되고 연작상교의 집약종 농법이 이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이항법이 보급되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선 더욱 농업기술 면에서 갈목한 많은 성과가 있었다. 16세기 때죠. 예. 자, 이런 생산량의 향상을 바탕으로 유통경제가 잠옷 발달했다. 우선 농업기술의 진전에 의해서 구매력이 증대됨으로써 지방의 장시가 발달하여 16세기 중반에는 거의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었고 특히 한편 대외무역에서도 사무역이 발달해서 종래 공무역을 압도하는 추세였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 개발이 본격화돼. 왜냐하면 명나라하고 무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강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자, 이때 훈신, 척신, 그다음에 건세가들은 이런 경제 변동에 편성해서 자신들의 부를 이제 뭐냐면 축적했다. 그래서 훈척 계열은 간학파 중에 세조의 찬이를 그 뭐냐면 협조한 공신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치 실권 장악한 사람들이 중추에 있는데 이들은 고위간직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방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이 훈척 계열은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확립하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보수적인 성향을 띄어갔고 그 당시 이제 특히 새로운 경제 변동에 처해져 온갖 비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지를 취했다. 훈척계의 실리 활동은 우선 토지 집정과 농장의 학대도 있다. 농장의 학대 방법은 작계제예요. 작계제. 예전에 했죠. 농장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작계제 형태하고 직영제가 있었는데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작계제 형태예요. 그래서 작계제에 관련된 내용은 제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보통 이제 크게 농장을 세 개 나누죠. 그래서 사경지, 작계지, 그 다음에 직영지 이게 세 개 나오고 직영지에서 일하는 거는 100% 이제 뭐냐면 농장주가 갖고 작게에서 일한 건 2분의 1 정도는 반 땅에서 나눠 갖고 사경지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일하는 사람이 그 소작인이 갖는 그런 제도인데 자, 이 작게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개 보면 외고노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장의 학대는 외고노비 학대하고 연결돼 있어요. 노비 학대. 그래서 16세기 중반 때 이게 제일 절정이 있었던 때인데 이때는 이제 노비 인구가 전 인구의 40% 50% 차지할 만큼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우리 암락 위첨, 그러니까 양인을 압박해서 천민을 만드는 형상도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세 가전법이 붕괴되고, 여기는 가전법이라는 넓은 의미의 가전법 체제를 얘기해요. 집정법 관련된 내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법을 이제 볼 때, 좁은 의미는 가전법을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가전법 외에도 집정법, 간수간급제,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명종 때 이제 집정법이 아예 폐지되면서, 뭐냐면 붕괴되죠. 그리고 신분제도에 기초한 수주권적 토지제도가 무너지고, 양반 관료들의
사적 토지 소유 욕구가 더욱 증대돼요. 왜냐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녹봉 외에는 없죠. 자, 그러니까 부업 활동할 수밖에 없어. 예. 따라서 이들의 개간 매득 등 합법적 방법 외에도 9년 단위의 대교 인원을 강제로 동원하는데 왜냐면 이들은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이제 이용해서 남용해가지고 9년 단위 인원을 강제 동원해서 그 연해 지역에 언전을 놨다. 언전이라는 거는 뚝을 쌓아서 바닷물 막아 마련하는 경작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간섭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예. 자, 하여튼 주로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적 소유지를 집적해 갖고 이래서 얻어든 토지는 외고노비와 전호에 정착시켜 변작 반수제 농장으로 경영했다. 자, 이게 예매한 건데 변작 반수제 농장하고 변작 반수제는 다른 개념이에요. 어. 그래서 변작 반수제 농장이라고 표현한 건 아마 요거 작계제 형태에서 이 작계지가 50% 변작 반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대잖아요. 요걸 의미한 거고 변잡반 수제라는 것은 작게에 상관없이 외곽에서 짜투리 땅을 떼어주면서 이제 했던 것이 변잡반 수제야. 근데 이게 이제 비주류고 이게 주류였는데 이게 이제 16세기 중 말에 들어가면 요게 주류가 된 거죠. 변잡반 수제가 이제 그래서 있고 요 변잡반 수제 농장은 작게제를 의미한 거야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 집정은 또 다른 한편으로 토지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유의하거나 농장을 보여들어 소작인 전호를 이제 전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중소 지지층이었던 그 당시 이제 그런 살인파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농장의 학대와 농민의 몰락, 그리고 당시 경제 변동의 평상, 훔촉 계열의 특권적 비리 행위는 공납제와 부역제의 병질로 초래했다. 지방 특산물의 수가 수공업자 제품을 징수하는 공납제도는 농민 소유 토지의 감축과 민호의 산실 및 농민의 유망을 말미암아 자녀 농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더욱이 중간상인들, 방납업자죠. 방납업자들 공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서 농민들 받아낸 방납이 행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이 더욱 한층 가중되었다. 자, 원래 곡물 가운데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 다른 곳에 구하여 납부하는 곳이나 어물과 같이 저장과 수송의 어려움을 따는 물중에 대해서는 15세기 중엽부터 이게 방납이 행해져 있었는데, 자, 이 15세기 중엽 같은 경우 방납인데 이게 여기서 방납은 대납하고 동일한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납. 그래서 이제 뿌셈이나 이런 데서는 방납과 대납을 이제 구분하고 있지만 교과서라든지 뭐 다른 책에서는 방납과 대납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대납에 그 관련된 내용 시점이 언제 때냐? 이게 고려 후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방납은 이제 대납의 일종이지만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15세기 중요고 보고 있어요. 이게 조선 초기 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6세기 들어서 유통경제 발달과 관련해 박람이 더욱 선행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박람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유통경제와 연결됐다고 돼 있죠. 후세미에. 자, 이때 이제 국내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부유가 건세가 거듭하여 박람을 독점했으며 또한 농민들이 더 많은 액수를 부담시키는 등 그 피해는 대단한 것이었다. 또한 토지와 인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해서 가능했던 부역제 역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 원래 부역은 친역인 군역과 호역인 요역의 이중 구조도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 부역은 군역을 얘기해요. 국역 용어에 해당하는 국역에 해당하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죠. 군역은 이제 신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역이 있죠. 신역은 다시 이제 뭐냐면 직역, 어, 군역, 그 다음에 이거 양역이라고 하죠. 천역이 있는데 이 신역은 인을 기준으로 한 거고 요역은 호를 기준으로 한 거야.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고 요때 호는 뭐냐면 처음에는 계전이었다가 계정으로 바뀌죠. 예, 요거. 그리고 요역의 기준하고 공납의 기준은 동일하다. 왜냐면 공납은 크게 보면 요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역과 군역과 호역의 요역이 이중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세종 때 복법이 시행돼 군역이 확대되지만 요역 부담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군역의 부담자가 요역까지 겸하는 형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군역의 요역화라고 하죠. 군역의 요역화. 그래서 보호법 전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봉족법 같은 봉족제가 있었잖아요. 요때는 자연호 3호를 이게 대개 자연호 3호예요. 예. 그래서 이걸 1호에 이제 군호도 편성했고 여기에서 3정씩 배출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여정들이 많았어요. 그 여정들이 뭐냐면 요역을 했는데 보법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성인 2는 무조건 그 1보로 이렇게 해서 군호로 만들죠. 그래서 한정을 이제 뭐냐면 보충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호기 때문에 여정이 없어. 여우도 없죠. 누닥된 호도 없고. 그다음 모든 그 성인 남자들이 다 뭐냐면 군역을 짊어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역 부담자가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군역 부담자들이 요요까지 겸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자, 이에 군사들은 가중한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고인들에게 받은 조효과를 다른 사회에게 대역시키는 제도를 했죠. 대립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 군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를 이렇게 주면 지방 군현에서 이제 그 포를 받고 면제시켜 주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거는 실제로 역을 부담한 사람을 배속처에 포에서 포로서 대립가를 지불하면서 배속처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입력하는 수포대역, 방군 수포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대립가가 폭등하고 질 떨어지는 악포가 사용됨으로써 군역 부담자의 어떤 처지가 더욱 연하해졌다. 그래서 대립하면서 처음에는 한 필만 갖다 바치면 되는데 점점 두 필을 갖다 붙이고 또 이게 악보라는 게 뭐냐면 추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겉옷 있죠. 겉옷은 이제 좀 질이 좋은데 속옷 같은 건 추포로서 좀 질이 떨어지는 포가 있어요. 추포를 갖다 바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리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일종의 지금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 이래서 열악하고 많았다. 그래서 농자학대와 공납, 부역제 동요 말미암아 농민의 생활은 궁핍했고 각지에서 유민과 도적이 창됐는데 그때 1559년에 16세기 때죠. 항해도에 이런 인격적인 난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인격적에 관련된 난은 푸셈에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 푸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이러한 변동은 어디까지나 당시 사회경제 발달을 반영한 것이었으니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문제에 직면해서 훈축기의 특권적 비행을 비판하는 건데 사림세력이 이제 비판하는 가운데 사림세력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사림들은 예전에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죠. 중앙 정치에 참여하면서 주로 3사나 이런 언간 기능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 훈축들의 이제 비리행위를 비판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 상층 사회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유황수 복립운동. 그게 이게 실패했죠. 그러니까 한약 보고운동을 하고 그랬고 항사나 항음주대를 유포시키려고 했다. 성원 건립이나 사창 같은 걸 보고 이때 사창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주도 사창과 민간주도 사창인데 이 민간주도의 사창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 사림들이 항촌 사회를 지배하려고 했던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홍구세력과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자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림의 대두와 이제 사안을 볼게요. 자, 이 사림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그 기원을 좀 따지자면, 온건파 사대부로 이제 출발할 수 있죠. 온건파 사대부. 자, 그 당시 왕조 개척의 소극적이었던 정몽준 주시와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사람들이야. 이들은 이제 길지의 후손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한동안 이제 지방에 근거 읽으면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심슨 중소지휘층의 지식인들을 뭐냐면 온건파 사대부라고 보시면 된다. 아니, 그 살인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인파는 온건파 사대부에 기원하면서 뭐냐면 그 항촌사에 있었던 중소지휘층의 지식인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온건파 사대부가 살인파에 기원이 되긴 했지만 온건파 사대부가 살인파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파와 온건파 사대부가 좀 성향적으로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유교 성리학 외에는 다른 사상을 배격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온건파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포용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좀 약간 홍보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꼭 일치된 건 아니지만 살인파의 기호는 온건파사대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에 참여한 여말의 이제 신흥사대부들은 누대에 거쳐서 왕조의 간인감으로 세습을 지으면서 그다음에 훈신과 척신으로 이제 발돋움했고 경제적 권력에 의한 대주주 성장했다. 자, 이거는 이제 간악파들이죠. 혁명파 사대부. 간악파 중에 일부가 훈구파가 된 거야. 그래서 훈구파가 이제 앞에 개유정난을 계기로 이제 했죠. 자, 그다음 방면 역성혁명에 반대 일부는 용건파 사대부죠. 간직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방 중소지주에 머물면서 앞에서 말한 홍보파에 대응한 과정에서 항약이나 항사례, 항음주의 보급,
항약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하고 항사대는 그 항음주는 뭐냐면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나중에 이제 얼큰하게 친한 상태에서 하사를 쏘는 거야. 그건 행사를 해요. 왜냐면 술을 먹은 가운데서 또 마음의 수양이 잘 된 사람은 뭐냐면 어지러면 그 술을 먹고 취기에서도 하사를 쏘면 이게 바르게 쏠 수 있다는 거야. 하사를 이제 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다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심리적 문제고. 그래서 마음의 수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한을 쏘더라도 한을 정확히 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마음의 수양을 이제 닦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래 유황수에서 그걸 이제 유치하려고 했다가 안 됐죠. 예. 그래서 하여튼 항산에 항음주에 보급했고 사창제를 시했다. 사창제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국가주도의 사창이 아니라 이건 민간주도의 사창이에요. 이 국가주도 사창 관련된 내용은 제가 대원군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그 유황수 복립운동을 통해서 항촌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황수 복립운동은 이제 이시에 난 이후에 유황수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성종 때 복립시켜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항사다나 항lum지대 같은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예,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걸 오히려 뺏겼죠. 그래서 사마소를 이제 만들고 유황수에 대응해서 이제 대신해서 항약 보고 운동을 했던 거죠. 이건 조광조 때 얘기인데 그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항약이나 항사대, 항원주대는 주제학적 방도로 항초를 교화하고 사회질서를 확립시키는 운동이었고 사창제는 자치적인 항초사의 곡식대여 제도로서 제지사족의 경제 원천이 되었으며 유황순 위에 같은 제도를 시시한 자치기구로서 기능을 가진 것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황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죠. 유황소를 한약을 실시했기 때문에 후대에 향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유황수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이들 신진세계는 15세기 말 이후에 사회 경제적 변동에 직면하여 아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그 당시 훈구색들이 식리 활동을 하게 되고 농장이 확대되가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를 개발하고 보급했다. 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강이 있으면 상류에 이제 큰 저수지를 재원이라고 하죠. 근데 하류에 이 지주가 있어요. 요 지주를 막아서 하는 것이 보예요. 보. 네. 그래서 이렇게 보가 널리 일반화되면서 동시에 이항법도 널리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경제력을 이제 축적하고 재지 사주 재지 지주수 지위가 상승했다. 이때 재지 지주라는 것은 중소지주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주는 아니고. 자, 이들은 그 훈과 척신의 이제 특권적 비리행위를 비판하는 건데 가운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갔으니 이들이 살인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인이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건 성종 때다. 자,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제 초창기 때는 그 정의항우의 수정청정 기간이었잖아요. 예, 정의항우. 근데 정의항우는 실제 정치를 이제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홍구파 대신들, 신숙주나 뭐 한명희 같은 사람들이 했던 거죠. 성종이 이제 성이 되고서 친정하면서 이 홍구파 대신들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사림세력들 적극적으로 이제 등용했죠. 이때 등용된 사림들은 김종진 같은 영남 사림 출신들이에요. 자, 성종 자신이 호문의 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오면 국왕과 훈구파 관료 사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성종은 이들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료층을 육성했다. 따라서 그동안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 살인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성종 때 진출한 살인의 대부분은 길제 하풍에 이은 영남 출신의 살인이었고 이들 길제 손제자 그러니까 길제 손제자라는 것은 길제 제자의 제자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직이 출산을 계기로 다시 김종의 제자였던 김경필, 정혁찬, 김일성 이런 사람이 뒤를 이으면서 중앙정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은 훈촉계열의 비리 행위에 대한 비판이었다. 자, 이들 비판 이시는 사상적이면서 성리학의 도리론, 명분론의 확신과 자신들이 농촌에서 혼촉세의 비리 행위를 직접 체험한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농촌에서 혼촉세의 비리 행위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9년 단위, 불법적으로 9년 단위 인력을 통해서 보를 만든 거다. 농장을 확대한 거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성리학자야. 그럼 훈구파는 성리학자 아니냐? 이들도 성리학자인데 홍우파들은 완벽한 성리학자들이 아니에요.
반은 성리학자고 반은 그러니까 한당 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갖고 있어. 패도 정치 같은 옹호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와 비슷하면 지금의 이제 뭐 586, 686이죠? 지금 686이라고 하나요? 지금은? 예. 60년대 했던 586년, 586인가 하여튼 686년. 그러니까 50대 중반부터 60대 이제 초반부터 있죠. 민주화 운동 세력도 있죠. 말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하는 행동 꼰대잖아요. 여기 비슷한 게 홍보파도 그래. 말로는 성리학이지만 실제 행동은 성리학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하니까 비판을 받는데 요때 성리학파들의 이제 그 당시 산인파들은 100% 순수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원리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 그래서 종전의 홍보파들 겉으로만 성리학자인데 얘네들은 진짜 성리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성리학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들은 주로 이제 언간지를 차지하고 홍구 대신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수세를 처한 훈촉 계열을 중심으로 살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익힌 게 사화다. 그래서 이제 훈촉과 살인들이 이렇게 이제 4대 사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인데 이렇게 4대 사화가 있고 그래서 훈과 살인들이 실제 일어난 거는 무오사하고 기묘사예요. 예. 근데 이제 요 갑자사는 좀 연산군들이 훈촉을 공격하는 사건이고 능상이 아니고 일사사 같은 경우에는 외척기 쌓았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꼽살이 뭐냐면 이 당시 이제 살림세력도 끼어가지고 그냥 처형을 당했죠.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기묘사가 이제 조광조 개혁 정치 때문에 기묘사가 일어났잖아요. 요게 주로 나와요. 4대 사화 중에. 요거는 나중에 뒤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대사를 하기 전에 교과서 내용을 좀 보고 이제 할게요. 교과서에 뭐가 적혀 있는가는 좀 보고 사대사 관련된 내용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